네. 모의고사 5회의 2번, 모의고사 5회, 모의고사 5회의 2번인데 기말 이익잉여금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밑에 데이터를 3개를 줬어요. 자, 기초 이익잉여금을 알려줬으니까 당기순이익하고 현금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분계로 설명을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 당기순이익 5만원을 우리가 자본, 기말 자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손익 5만원, 대변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5만원 이런 분계를 하죠. 그래서 차변의 손익은 우리가 결산할 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 잔액이 손익계정 차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익계정 차변에 있는 것을 저쪽 이거 임시계정이잖아요. 손익계정이 이것이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죠.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이 대변에 가니까 자본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6만원 현금 배당. 우리가 현금 배당을 결정하면은 현금 배당을 뭐 실시했다 또는 뭐 결정했다. 자, 현금 배당을 실시했던 시점에서 보면은요. 결정할 당시에 결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6만원 이게 뭐예요? 이익 잉여금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감소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익 잉여금이. 대변은 아직 지급을 안 했다면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 결정 단계에서 2월 이익잉여금, 즉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 이익잉여금은 5만원은 증가한 거니까 더해주고 현금 배당한 것은 감소한 거니까 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원이 줄어들겠네요. 20만원에서 만원을 줄이면 19만원이 기말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맞나요? 자, 다음 3번. 다음에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의한 1월 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면 얼마냐? 자, 먼저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매출이 150개입니다. 선입선출은 기초 50개 없어지고 1월 5일날 매입한 거에서 100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100개가 남았으니까 재고 금액은 100개 곱하기 45원에서 4,500원이 여기서 재고가 금액이 되고 그리고 1월 27일 거는 100개가 모두 남았죠. 100개 곱하기 40원 하면은 4,000원이죠. 그래서 4,500원에 4,000원을 더하면 8,500원이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후입선출법으로 보면은요. 자, 후입선출은 매출이 150개인데 후입 1월 5일 거에서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50개가 남았죠. 50개 45원짜리입니다. 그러면 50개에다가 45원을 곱해보면 얼마 나와요? 2250원 나오네요. 2250원. 그 다음에 요거 기초 50개 그대로 다 남은 거죠. 50개 곱하기 50원 5, 25 2500원. 그리고 여기 1월 27일 거는 100개 그대로 4,000원 다 남은 거죠. 이걸 다 더하면 후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50원 8,750원이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4번 문제는 주식회사 한공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20년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을 하였다 하겠습니다. 자, 목적이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으니까 개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이구나.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주식의 시장 가치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만원에 사가지고 12,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산 증가 시켰겠네요. 그리고 21년 12월 31일 날 또 1년이 지났네요. A사 주식의 시장 가치는 9,000원으로 떨어졌네요. 자, 만원이었다가 올라가가지고 12,000원 됐다가 다시 떨어져서 9,0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원, 12,000원, 9,000원.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를 작년도 말에도 했단 말이죠. 요때 12,000원이었을 때 이때 평가이익이 2,000원 발생한가요? 네. 자, 100주니까 2,000원씩 100주는 20만원이겠네요. 100주니까. 자, 평가이익 2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후 가격이 9,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12,000원과 9,000원 차이는 3,000원인데 평가 손실 3,000원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3,000원 곱하기 100주면 30만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요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요 20년도에 손익에 반영된 게 아니라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에 유보되어 있어요.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은요 서로 상대 계정과목끼리 상계시켜야지 이익과 손실을 같이 존재시키지 않습니다. 감자차익, 감자차손 서로 상계시키고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할인 발행 차금 서로 상계시키듯이 자본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서로 상계하기 때문에 30만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만 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돼요. 30만원 중에서 20만원은 이 평가이익에서 털어냅니다. 그래서 평가이익이 제로가 되고 평가손실만 10만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10만원이다. 네, 2번입니다. 이유 아시겠죠? 분계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분계. 자, 2020년 12월 31일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이 문제에서 4번 문제에서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분계는 어떻게 됐을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만원.
요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결합관계가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하는 거 아시죠? 자산 증가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 발생이 아니라 자본. 20년도에 수익으로 봐버렸으면 21년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1년 또 결산 때 다시 평가를 합니다. 가격이 주당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12,000원짜리였는데 작년 결산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저쪽 오른쪽에 있었던 이익 요 20만원 상계시키고 10만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원 이렇게 기록해요. 요 두 개는 전부 다 자본 감소입니다. 자본 감소. 그리고 대변이 매도하는 증권 30만원. 요것은 자산 감소. 회계 처리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2020년 결산과 2021년 결산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만원으로 기록이 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있잖아요. 이거는 전기에 있었던 이것을 서로 차대변으로 서로 상계시켰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잔액이 없어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만 10만원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과 비용은 과대될 것이다. 과대된다. 자, 수익적 지출이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수선비, 비용. 근데 이거를 자본적 지출, 자산이죠.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자산은 과대한 게 맞지만 비용은 과대가 아니죠.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비용은 과소가 되는 거죠.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산 과대는 맞지만 비용은 과소가 돼야 된다. 답은 1번인데 2, 3, 4 맞는가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중 영업활동 과정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맞습니다.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죠. 그리고 영업활동 과정에 사용되는 자산이어야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3번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계정으로 건설이 완료되면 본래의 계정으로 대체되죠. 건물, 구축물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본래의 기능 수행이 이르도록 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그렇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 모든 부대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본래의 기능을 수행에 이르는 동안 이르기까지의 그 비용이 다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6번은요. 다음은 직원이 제출한 출장 완료 보고서의 일부이다. 해당 보고서상 여비 사용 내역을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 대구지사의 매출거래처를 방문했고요. 여비 사용 내역이 운반비죠. 운임은 숙박비는 여비교통비,
직원 회식 때는 복리후생비네요. 매출거래처 선물은 접대비네요.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접대비가 나오죠. 2번은 없죠. 기부금은 없네요. 다음에 7번을 볼까요? 21년 6월 1일에 1년분의 임대료 60만 원이 현금으로 선입금 되었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이랬어요. 자, 10월 1일 날 1년분을 입금을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 꼴이 되는 건데 내년 9월분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부 다 단기의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켰네요. 자, 21년 12월 31일에 해야 할 결산정리분계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료 9달 거는 내년 거죠. 그러면 9 곱하기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45만 원을 차기로 2월 시켜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수익의 이연 45만 원. 자, 45만 원을 이연시킨 것을 찾아보면은 선수 수익 요 3번 맞네요.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고 차변의 임대료를 취소시켜주는 방식으로 단기의 임대료에서 빼고 차기의 임대료로 가져가는 겁니다. 4번은 차대변이 뒤바뀌었어요. 3번이 맞습니다. 자, 8번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액 및 영업외 비용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감가상각비 되겠고 대손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도 판매비와 관리비 요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에 2만원에 15,000원 33만 5천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33만 5천원짜리가 3번밖에 없죠. 그러면 영업의 비용은 29,000원이란 얘기죠. 영업의 비용은 여기 있는 이자 비용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하고 요 두 개가 영업의 비용이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수익. 3번이 맞았다. 다음 문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1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이런 문제도 참 그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공식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처분 금액에서 빼기 장부 금액 이렇게 구하라 이겁니다. 근데 장부 금액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 취득 금액에서 감가 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처분 금액은 알려줬을 거예요. 800에 처분했다 했으니까 자 800에 처분했구나. 빼기 장부 금액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취득 금액을 먼저 알아야죠. 취득 금액은 구입 금액이죠. 1200이다. 빼기 감누를 계산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슨 방법이냐면 정액법을 썼고 내용연수 5년이고요. 잔존가치가 80만 원이면 구입금액에서 80만 원을 빼면 112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그것을 갖다가 5로 나누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1120만 원을 나누기 5로 해보니까 224만 원이 1년분입니다. 1년에 224만 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분을 언제 했냐면은 2021년 1월 1일 날 처분했는데 이 차량을 2019년 1월 1일 날 샀단 말이에요. 19년 1년 지났고 20년 2년 지나서 팔은 겁니다. 그러면 1년치가 이러니까 2년이면은 이걸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448만 원이 되겠네요. 감루가. 예, 2년치는 448만 원이 감루가 된다. 4,480,009. 예, 이렇게 해서 이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1200만 원에서 빼기 448만 원 했더니 장부 금액이 752만 원이에요. 800만 원 받았으니까 48만 원 더 받았죠. 네. 그래서 48만 원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48만 원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네요.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 절차 포함합니다. 두 번째,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네. 우리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은 그 신뢰성 확보도 있고 법규 준수도 있고 또 효율적인 운영이 있죠. 옳지 않은 것은 또 3번 볼까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자산 보호 및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되죠. 네. 또 4번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를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상위가 아니라 내부 통제 제도가 더 상위입니다. 내부 통제 안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내부 영업 관리 제도, 내부 생산 관리 제도 뭐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표현을 했어요. 4번이 내부 통제 제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통제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포함하는 거죠. 상위 개념이 아니라 하위 개념입니다. 4번이 옳지 않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했다면 공급이 아닙니다. 담보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했다면 공급이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공급이 아닙니다. 즉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죠. 1, 2, 3번은. 4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자가 공급이다 해서 이걸 간주 공급에서 우리 배웠죠. 이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되고 부가세도 부담해야 됩니다.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대외 무역법에 따라 중개무역 수출 영세율이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이죠.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영세율이죠.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기관에게 공급하는 재화 이것도 영세. 네, 4개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답은 4개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보면 작성 연월일은 그 가운데 있는 날짜고요. 공급 연월일은 세로로 이렇게 쭉 여러 개 쓰는 거 있죠. 줄 여러 줄 있는 거. 그 품명, 단가, 수량 이거 들어갈 때 거기에 날짜 들어가는 거. 그게 공급 연월일인데 그것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다음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아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 맞아요. 장기 할부 판매하고 할부 판매하고 달라요. 공급 시기가. 그 다음에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이거 자주 이런 보기 나오죠. 여러분들 이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가공의 경우에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봐야 돼요. 가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것. 4번은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선적일. 예, 3번이 틀렸다. 네, 다음 15번 볼까요?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의 매입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총 얼마인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가번 원재료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죠. 총무부에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안 되죠? 못 봤죠? 소형 승용차니까.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다번 거래처 체육대회 시 증정한 물품 구입 관련 매입세. 거래처에 체육대회 증정했으면 접대비잖아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아요. 라번 공장 부지 조성 관련 지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50만 원만 공제 가능하겠네요. 네. 네. 자, 우리가 총무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공제 받지 못하는 그 항목 중에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나 구입, 유지, 임대 관련 비용 일체 공제 못 받습니다.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는 거. 그 우리 교재 분명하게 나와 있었죠? 비영업용이라는 의미요? 업무용은 비영업용입니다. 총무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영업용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영업용은 아닙니다. 영업용이 아니고 총무부에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는 업무용이라고 그러죠. 업무용. 그러면
과연 영업용,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비영업용은 다 업무용이 비영업용이에요. 그러면 영업용은 뭐냐? 운수회사의 택시, 렌트카 회사의 그 렌트, 빌려주는 승용차, 운전학원의 소형 승용차, 이러한 승용차를 우리가 영업용 승용차라고 그러죠. 예. 택시 회사나 렌트카 회사나 운전학원에서 소형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그것이 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이러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소형 승용차는 우리가 비영업용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거 많이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부에서 사용한다, 총무부에서 사용한다 하니까 선생님 영업용인데 이건 공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영업용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업무에 쓰는 것을 영업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형 승용차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경우를 영업용이라고 그래요. 돈벌이 하는 업종이 뭐예요? 운수회사, 렌트카 회사, 운전학원, 이렇게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이론, 여러분이 이론에서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10개 이상을 맞춰내야만이 여러분이 뭡니까? 실기에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 맞출 것 같아도 실기에서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순간에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그거 알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게 왜 틀렸지? 이런 게 분명히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거 있을 거고, 또 한두 개는 알지만 어쩌다가 실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론에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 시켜줘야 돼요. 자, 우리 이론 풀었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